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석인 대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눈치 게임 중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아서 100분이 넘는 에피소드를 올려놓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책 부록에서 댓글 이벤트 중인 거 아시죠?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비해피세븐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는데 좋은 예시와 쉬운 설명으로 이해가 쏙쏙 되네요.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참치맛 K. 이 아이디가 너무 좋아서 저는 뽑았어요. 우와, 유명한 기업 중에 협동조합이 많이 있었네요. 신기반기.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네, 후원은 필수입니다. 네, 저희 별책부록 이메일 주소 starbook2020@naver.com으로 제가 누굽니다라고 메일 보내주시면 그 메일 회신으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지난 방송 AS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용서 관련해서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용서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의 사과가 꼭 필요하냐? 아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 다음에 화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해는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다시 꼭 회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돼서 혹시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용서는 용서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지 안 할지는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저 사람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사과도 안 한다. 그럼 이제 나만 괴롭잖아요. 그럼 이제 용서를 하기로 하고, 하지만 용서했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하되 네. 손절은 해도 된다. 그렇죠. 용서하고 손절. 네. 이게 AS라는 거죠? 네. 이건 그럼 제가 통편집해도 되는 거예요? 와. 역시 목사발님. 이렇게 해서 화해하면 되잖아. 화해 필요 없으니까 손절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은 긍정심리학을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AS 접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편집하느라 네. 잘 지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진짜. 보고 오라고 한 그 영화들 좀 다 보고 오셨나요? 안 봤어요. 아니, 옛날에 본 영화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 봤던 것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오늘 에피소드 함께 하면서 배우는 좋습니다. 게 있지 않을까. 청취자분들도 뭔지 모르시니까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리라는 대주제에 맞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제가 난간에 딱 부딪힌 거예요. 심리라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그냥 좀 다르게 하려다가 결국 이제 영화를 또 가지고 왔는데 저는 저 사실 좀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와 관련된 영화 이런 거 하신다길래 막 히치콕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막 난해하고 막. 아니 그런 거는 오히려 제가 그걸 했으면 더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편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약간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중간에 포기를 했고 지름길 같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네. 무슨 심리학자이신 이계정 님께서 쓰신 심리학자와 함께 가는 치유의 영화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비추어 보니 심리서예요. 심각한 갈등에 빠진 사람들의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고민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다루고 있거든요. 저번 주제에 또 사실 비슷하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좀 좋았던 게 제가 이 심리 관련 책을 한 5권 정도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좀 그런 파트 있죠. 대단락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소제목? 소제목 같은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개, 8개 막 이렇게 많은데 이분은 딱 파트를 4개를 나눠 놨더라고요. 네, 주제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4편의 영화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주제는 치유예요, 치유. 여기 제목에도 힐링. 그 심리학자와 함께 가는 치유의 영화관이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각 파트별로 이 몇 편의 영화들이 쫙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봤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 4편을 각 파트에 하나씩 뽑았어요. 아, 그럼 그 단원별로 영화가 여러 편 나오는데 그렇죠, 그 여러 중에 한 편이 편씩을 소개해 주시면 책을 보면 여러 편이 소개가 되어 네네. 있어요. 음. 그래서 책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영화도 또 한번 보게 되면 되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트별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파트 1는 그 제목이 소제목 같은 게 뭐냐면 자기 직면, 나의 감정을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게 서두인데요. 이 파트의 서두인데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두려움의 실체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슬픔이라는 치유의 감정과 맞나? 이렇게 성장의 기회를 포착을 해서 갈등 속에서 깊은 감정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감정을 자각하는 것은 그 이면의 욕구를 알 수 있는 첫 단계이며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이제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두를 얘기를 하고 물론 그 관련된 영화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뽑은 영화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버드맨 또는 예기치 않은 무지의 미덕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드맨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2015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각본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감독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알레한드로 뭘 따라해요, 그거를. 이냐리투. 하라고 또 다 하는군요. 시키면 다 하죠. 근데 이거 뭐예요? 그 예기치 않은 무지의 미덕? 이게 제목이 부제. 부제예요? 이게 부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면 제가 이거를 선택은 했는데 이게 사실 1시간짜리예요. 이 영화가 이 영화만 해도 이 영화가 생각보다 우리가 버드맨으로 국내에서 너무 쉽게 알려져 있었는데 또는 예기치 않은 무지의 미덕 이거에 관련된 심리적으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아마 또는 예기치 않은 무지의 미덕이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그럼 원래 이 영화가 네. 심리적인 부분을 좀 묘사하고 그런 거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만든 영화예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좀 담으려고 만든 작정한 그런 영화?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특히나 그런 게 시작부터가 그래요. 이 주인공이 공중부양을 탁 해서 시작이 해요.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버드맨 하면 뭐 배트맨, 슈퍼맨 이런 것처럼 히어로 같은 느낌인데 이 버드맨이라는 게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리건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버드맨으로 hollywood에서 탑스타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한물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버드맨인지 버드맨이 계속 나타나요. 영화 속에서. 과거의 영광이 계속. 근데 그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두 개가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싸우거나 서로 갈등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본인 정신분열 스스로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루는데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그 캐릭터들이 이제 대화하거나 갈등을 벌이거나 싸우거나 이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거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리건이라는 주인공이 그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버드맨을 연기하면서 톱스타로 지내다가 대중의 관심과 그로 인해 벌어들인 돈을 막 원하는 것을 다 사면서 막 마치 이제 방탕하게 사는 거죠. 마치 유아기 때처럼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살아온 그가 시간이 지나서 가치 없는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좌절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브로드웨이에서 레이번드 카버라는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실제 작가예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작품을 연출하고 배우로도 출연하고 영화 안에서의 연극을 만들어서 재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이 연극은 데이먼드 카버라는 그 소설가가 쓴 작품이고 이건 실제예요. 실화. 근데 이 버드맨 자체는 실화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이런 게 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이 영화 그래서 너무 잘 만든 것 같은 게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이 영화는. 한 2번, 3번 봐야지 조금 이해가 되는. 연출도 하고 연기하면서 이제 재기를 꿈꾸는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주변 인물들로 인해 갖고 점점 틀어져요. 싸우고 막 평화랑 막 이제 신경전도 벌이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리건의 주변에 버드맨의 환영이 이렇게 계속 맴돌아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버드맨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1인 2역인 거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자아예요. 환시인 거예요. 환영인데 환영이고 그렇긴 한데 저기 리건은 실제로 버드맨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버드맨은 이런 거 하지 마. 이 연극 같은 거 하지 말고 버드맨 사탄이나 찍자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라.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리건 입장에서는 냅두라고. 너 좀 저리 꺼지라고. 그러니까 옛날 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나 이런 거 건들지 말라고죠. 그래서 버드맨이 제가 말하는 버드맨이라고 하면은 그 환영의 그 자아예요. 그 다른 자아. 네. 버드맨이 이 리건을 꼬드기는 거예요. 너 아직 늙지도 않았고 얼굴도 고치면 되고 뭐 잘 포장해가지고 버드맨 사탄 찍으면 된다. 막 꼬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군요. 반반이겠죠. 본인이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그런 영광을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연극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주변 인물들과 이렇게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리건 본인도 이제 버드맨의 환영과 환청에 계속 시달리고 정신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요. 심지어 이제 진짜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이 영화상에서 보여주진 않는데 대화 속에서 나오는데 자살 시도를 한번 했는데 실패해요. 영화 안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는 장면이 있어요. 연극의 마지막이 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총을 딱 쏘면은 이제 준비한 특수효과 그걸로 이제 가발에서 피가 빡 터지면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 정말 이 이제 영화 이제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리건이 실제로 총알을 넣어요. 자살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총알을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연극하는 연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탄을 이렇게 날 정도로 뭐 명연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딱 돼가지고 총을 딱 하고 이제 카메라가 뒤에서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총을 빵 쏴요. 네. 진짜 총을 쐈죠? 훅 넘어가. 관객들이 갑자기 멍한 거야. 피도 막 튀기고 막 이런 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기립박수를. 이 명연기다 하면서. 기립박수를. 우리 모두가 진짜인 줄 알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기립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진짜 그 장면을 딱 볼 때는 와 죽었어 대박 자기가 영화 배우로서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가 이제 그런 실패를 하고 다시 재기를 연극이란 무대에서 했는데 인생이란 연극이라는 그 무대에서 자기는 실제로 죽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와 이 영화 대박이네라고 생각했는데 더 있는 거야 뒤에가.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건이 총을 쐈는데 총알이 코로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 이런 건 막 다 튀겨 사람 맞긴 맞았는데 코가 날아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기립박수를 보내고 사람들은 막 이게 성공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날게 됐겠죠. 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신문에 대박 뭐 정말 엄청난 연기였다. 뭐 몸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재기에 성공하고 리건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리건이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붕대를 이렇게 풀어요. 근데 코는 날아갔으니까 성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붕대를 감았을 때 코가 지금 없는 상황, 그러니까 수술을 한 상황이니까 눈이랑 코를 이렇게 가렸겠죠. 네. 버드맨이 그런 식으로 가면이 돼 있어요. 배트맨도 그렇고 슈퍼맨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려진 마치 그 붕대가 가면으로처럼 보이고 성형수술한 이걸 붕대를 풀어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인가 거울을 딱 쳐다보는데 성형을 해서 네. 자기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변기에 버드맨이 앉아 있는 거예요. 버드맨 그 환영이 안 없어졌어. 근데 이번에 진짜 완전히 버드맨이 보고 꺼지라고 막 확 화를 내요. 그리고 병실 창문 밖으로 막 새들이 막 날아가요. 그리고 창문 밖을 이렇게 잠시 쳐다봐요. 새들 날아가는 거 보면서 갑자기 창문을 열고 리건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화면이 끊기지 않고 나가면서 딸이 들어와요. 딸을 딱 비춰줘요. 딸이 들어와서 아빠를 찾죠. 화장실도 보고 이렇게 찾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딱 들어와서 당연히 아래쪽을 먼저 봐요. 그렇죠. 창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없으면 밑을 먼저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새들이 막 이제 밖에 날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시선이 이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딸이 씩 웃어요. 아빠가 날아갔나?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오픈 결론인데 이 영화는
나의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이거는 분열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그려가면서 영화의 끝을 이렇게 맺거든요. 책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울적한 순간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 버드맨의 목소리는 아직은 초라함을 견딜 수 없는 리건에게 한 줄기 이제 사실은 빛이 되고 좌절이나 이제 친밀한 대상의 공감으로 위로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를 스스로 달래는 힘을 키우는 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 혹은 그럴듯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힘을 키우는 열린 결말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분열된 리건의 자아는 사실 버드맨과 리건의 자아가 하나로 이제 통합된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아, 마지막 장면에 창문을 통해서 사라진 것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말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면 해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리건이라는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자아를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어찌 보면 치유의 과정인데 가장 이 파트 1에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자기 감정을 지각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네. 버드맨의 환영이 나타난 것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 책의 전 책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저자의 어떤 제가 읽어봤을 때의 느낌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버드맨과 리건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리건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저게 나의 모습이다. 다를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를 수 없다라는 거죠. 버드맨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걸로는 그런 연극 하지 마. 버드맨 사탄이나 찍어 하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그 주인공한테 어떻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좀 바뀌나요? 아니면 끝까지 그거 왜 해 이렇게 하나요? 자, 여러분도 이게 혼란스럽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리건과 버드맨은 어차피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인데 리건이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거를 막 겪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 버드맨이 예전 과거의 자신이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점점 하나의 그냥 리건이라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감독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오픈 결론을 준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관객들이. 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리건이 스스로 이 버드맨도 나고 자기 직면을 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아를 알게 된.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그 결말을 안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초능력자였는지 뭐 슈퍼히어로 날아간 건지 아니 근데 그런 해석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써놓은 거 보면. 네. 그래서 요거는 오픈 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십시오. 영화 보고 싶게 만드네. 네, 저 들으면서 드라마 생각났어요.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을까요? 거기에 주인공이 그 해리성 얘기를 하면서 떠올랐는데 지금 병명을 찾아봤더니 조현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분열해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 존재가 그 사람에게만 보이니까. 맞아요. 버드맨에게만 버드맨이 보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어떤 자아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만나는 기분으로 사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조현병을 앓는 그 조인성 배우가 있고 또 함께 사랑하게 되는 여자 주인공 공효진 씨인데 정신과 의사로 나오죠. 그리고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인공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실제로 정신질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류군의 사람이지만 사회활동을 다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인데 이게 내 모습이야 라는 걸 자각하는 거에서부터 그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실제로 본격적인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됐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작가분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에 이 영화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파트 2,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와 만나기입니다.
일단 파트 2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갈등이라는 것은 많은 상처를 동반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상처는 그 크기가 더한 것 같습니다. 작가는 상담 과정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를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처를 떠나보내는 애도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파트 2에서는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데 나의 감정과 욕구에 용감하게 직면했지만 무언가가 자꾸 나를 자극한다면 그것을 봐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소독약을 발랐을 땐 아프지만 이는 상처를 낫게 하는 거니까요. 어떤 영화를 소개를 하느냐? 이거 너무 유명한 영화입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우디 앨런 감독. 아십니까? 내용은 대충 압니다. 네. 과거에 무슨 차 탔는데 맞아요. 깨어나 보니까 막 옛날인 거잖아요. 이 영화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를 다들 동경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 근데 현재가 중요하다. 이해하셨어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 쫙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현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현재가 그렇게 그 황금 시기였다는 것은 현재가 다 지나고 나중에 미래에서 봤을 때 그 황금 시기였던 거 아닌가요? 이 작가가 이 영화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책에서. 네. 근데 저는 잘 선택했다고 보는 게 우디 앨런이 이 영화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황금기, 황금시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영화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과거에서 과거를 한 번 더 가거든요. 그게 실존 그 예술가들을 막 이렇게 나오게 맞아요.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근데 당시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정말 유수의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다 휩쓸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감독이 각본을 썼거든요. 일단은 주인공이 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 약혼 여인 이네즈와 이제 예비 장인 부부랑 파리로 여행을 갑니다. 헐리우드에서 각본가로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소설가로 전향을 하려고 이제 이네즈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돈을 잘 벌고 있는 헐리우드 각본가로 계속 살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근데 길은 꿈이 있는 거죠. 소설을 쓰고 싶은. 심지어 파리에서 살고 싶어요. 자기가 꿈꿔왔던 곳인 거야, 거기가. 근데 달리 이제 이네즈는 말리부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하고 이네즈와 길에게 안내를 해주는 이네즈의 친구의 애인인 폴이라는 남자가 있거든요. 요 사람이 신경 계속 긁어. 이 길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파리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미술 관련 장소들을 막 안내하는데 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길에게는 그냥 1920년대가 자기한테 황금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네즈는 폴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하냐고 바가지 긁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커플 데이트를 하는데 좀 이제 안 맞는 거죠. 게다가 어느 날 다들 춤추러 가자고 하는데 길은 자기 춤 못 춘다고 자기 춤추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거절하고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호텔로 그냥 걸어서 가요. 걸어가지 말고 길 잃어버리니까 차 타고 가라 택시 타고 가라 이랬는데 말을 안 듣고 걸어가는데 잠깐 어딘지는 모를 어떤 계단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12시를 딱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때 오래된 이제 푸조 차량이 딱 나타나요. 파티에 가는 차량이었는데 같이 가자고 이 길을 꼬신 거죠. 가자고 모르는 사람인데 막 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차를 탁 타고 갔더니 어떤 파티 장소에서 자 젤다 피츠제럴드,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피츠제럴드라는 소설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젤다 피츠제럴드는 부인인데 역시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 파티에서 콜 포터라는 대단한 음악가가 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만나게 되죠. 맞아요. 그 장면이 진짜. 네. 뭐라고? 막 해밍웨이라고? 벙찌잖아요. 근데 막 오버해서 막 하지 않고 그냥 슬슬 받아들여. 이게 영화를 보면 길이 연기하는 어떤 타입이, 그러니까 우디 앨런 감독의 아마 그런 연출법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이어가고 앉아서 너무 이게 동경하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황금기라고 믿고 있었던 1920년대를 가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완전히 너무 좋은 거야. 약간 꿈꾸는 건가?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 해밍웨이한테 자신이 쓰고 있던 소설을 이제 보여준다고 얘기까지 하고 약혼녀한테 이제 이 얘기를 다 얘기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똑같은 계단에서 막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는 뭐 따라오긴 했는데 완전 열받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지 뭐. 그래서 택시 타고 훅 가버려요. 택시 타고 가자마자 종이 띵띵 이제 자정에 울리는 거죠. 또 근데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또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이 여성분인데 그 뭐 파블로 피카소, 해밍웨이도 이분이 뭐 화가부터 해서 그 예술가들을 막 후원해주고 하는 이분도 뭐 소설 쓰고 막 이런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책을 그 소설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피카소의 연인인 아드리아나. 유일하게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닌 근데 이 여자는 뮤즈예요. 그 모든 그 동시대의 예술가들한테의 이제 뮤즈인데 누구랑 살았고 누구랑 뭐 사귀었고 뭐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이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영감을 받은 거죠. 모델로 쓰거나 아니면은 소설의 어떤 그런 영감으로서 이제 아드리아나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길이 애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나가 마음이 좀 가다가 그냥 알겠다 그러고 이제 휙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냐면 살바도르 달리를 만나요. 그 달리랑 그 동료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자기 지금 이상하다고 자기는 2010년에서 온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달리랑 그 동료들은 그 영화 감독이랑 뭐 누굴 만나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초현실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 해서 그냥 좀 술 마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더 이게 뭐라 그래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또 이제 다시 이제 밖으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 이네즈 연인이랑은 이제 점점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약혼녀가 약간 의심을 하고 장인어른이 쟤 뭔데 밤마다 어디 나갔다 오냐. 그래, 이상하지. 여행 와갖고. 그래서 사설 탐정을 그 사람 돈 많으니까 장인어른이 사설 탐정을 붙여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탐정이 길이 푸조를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를 목격을 하고 자기도 따라가요. 근데 이거 이제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베르사유 궁전의 왕이 살던 시대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걔가 무슨 쫓겨다녀요. 누구냐 너 하면서 이제 그 경비병한테 쫓기면서 너무 다른 시대로 가서. 영화는 이제 끝나요. 그 사람은 못 돌아와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던 중에 해밍웨이가 아드리아나를 데리고 킬리만자로로 아프리카로 사냥 여행을 떠나버려요. 길도 약간 좌절해요. 좀 되게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아드리아나가 해밍웨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돌아오고 길이 현실 2010년도에서 파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골동품을 하나 보는 책을 발견해요. 일기장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아드리아나가 쓴 일기장이에요. 거기에 길을 만나서 귀걸이를 선물 받아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귀걸이 사야지 빨리. 근데 이제 길은 지가 뭐야. 바로 귀걸이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약혼녀 귀걸이를 훔쳐가지고 맞아. 또 약혼녀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갔고. 들켜가지고 일단 그거는 이제 못 갖고 가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이제 귀걸이를 정말 사서 그 시대로 가요. 그래서 귀걸이 선물하고 키스하고. 근데 이때 또 이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는 게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차가 이제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마차에서 또 사람들이 타라고. 둘이 또 그냥 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이제 시간 여행을 가는 건데 벨 에포크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래요. 그러니까 이 벨 에포크 시대는 아드리아나가 계속 1920년대에 있는 아드리아나가 계속 말하는 지금이 좋은 시대가 아니야. 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뭐 해밍웨이도 있고 뭐 저기 살바도르 달리도 있고 뭐 이런 온통 이런 예술가들이 많은 뭐 피츠제럴드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여기 말고 실제로 정말 좋았던 시대는 벨 에포크 시대야. 그래서 거길 가고 싶다고 아드리아나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마차가 나타나고 그걸 타고 그 시대로 갑니다. 그 1890년대예요. 벨 에포크 시대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바로 직전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술가, 폴 고갱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물랑루즈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극장 아니에요. 벨 에포크 시대의 물랑루즈라는 그 극장은 빨간 풍차가 있는 그 극장은 실제로 프랑스에 있었던 그 극장인데 거기가 정말 뭐 춤과 그다음에 노래와 뭐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다 모여서 나눔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를 가서 이 고갱을 만나고 막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는데 고갱이 딱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드리아나가 여기 벨 에포크 시대로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고갱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정말 좋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르네상스 시대야. 다들 과거를 그렇죠. 회귀하면 이 영화 이제 좋았다. 주제를 아시겠죠. 자 이제 막판으로 가는데 나중엔 석기 시대가 제일 좋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에 늘 듣잖아요. 유행어 됐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왕년엔 내가 말이야. 옛날이 좋았지. 그렇죠. 모두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드리아나랑 헤어져서 이제 아드리아나는 거기 남겠다 그래요. 길은 근데 아니라고 여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길은 조금씩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약간씩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의 소설을 해밍웨이도 읽었다고 하면서 해밍웨이가
소설의 화자의 약혼녀가 현학적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모르겠냐 이런 평을 남겨줘요. 자기가 쓴 소설. 근데 길이 사실은 자기 약혼녀랑 이런 어떤 자기 상황을 생각한 어떤 글을 소설을 쓴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예. 했구나. 그래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약혼녀를 이제 추궁을 해요. 이내지한테 그 이내지가 뭐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서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하다가 아 그래 나 폴이랑 바람 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길 입장에서는 벙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파리에 살고 싶었는데 이내지는 그런 거 아니었고, 그러니까 점차 이제 이제 바람까지 폈고 이랬으니까 이제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물론 스스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내지가 예비 장인 장모 왔을 때 이내지가 뭐 화를 내면서 얘를 밖으로 쫓아내거든요, 사실. 예. 길을 쫓아내는데 어쨌든 길은 그냥 뭐 거부 안 하고 나와요. 길이 파리를 또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헤매고 있는데 벼룩시장에서 레코드 팔던 여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전에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나오고 요 상황이 됐을 때는 레코드 가게 가가지고 길이 처음에 1920년 갔을 때 거기서 파티 장소에서 피아노 치고 있었던 사람이 콜 포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레코드를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마주쳤는데 일단 헤어졌거든요.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파리에 유명한 다리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뽕레프 이런 거요? 뽕레프는 아니에요. 무슨 3세 다리인데. 아무튼 거기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랑 뭐가 얘기가 잘 좀 통하는 느낌을 받아요. 길이 여자한테 커피 한잔 하러 가자니까 여자도 좋다고 하고 근데 비가 막 내리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길은 비 맞는 걸 좋아하는 남자예요. 근데 예전 그 애인 이네즈는 비 맞는 걸 질색 왜 비를 맞냐고. 아니 파리에서 비 오는데 비 맞고 좀 걸으면 좋지 않을까? 무슨 비를 맞냐고. 예쁘게 다 꾸몄는데 머리 무너지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 여자는 그 비 맞는 걸 자기도 좋아한대요. 비 맞으면서 대화하는 걸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뒷모습이 쫙 하면서 둘이 이제 영화는 끝이 나요. 새로운 연인을 만났네요. 네. 이 영화는 그래서 내용은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지금 파트 2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 대한 향수는 고통스러운 현재의 부정이다.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래저래 눈치 보며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지금이 바로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인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아쉽게 바라보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살면서 가장 화려했던 어느 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잊고 있던 나의 자원을 찾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과거는 현재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살아나 나만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갈 이제 밑거름이 된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이미 오늘 하루를 겪었으면 오늘은 겨우 익숙해졌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하던 거에서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나 원래 이렇게 일 안 했다고 하시면서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 그러니까 좀만 변화가 있어도 원래 뭐였다고 과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잘했던 어떤 때가 나에게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뭐 불편하고 지금 못난 모습의 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때가 그리워요. 이 어른일 때보다 어렸을 때 사실 훨씬 뭔가 더 온전하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더 옛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나이가 든 만큼 옛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루만큼 매일매일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할 시간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괴로움의 순간에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는데 왜 나 지금 그때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하지? 왜 그러지? 하던 순간을 좀 지나고 보니까 뭐 지금이 너무 뭐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야 돼. 그거는 힘들 때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극복해서 멋있게 살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그냥 그때 그랬던 것도 나고 지금도 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어제는
다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에라도 지금보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어제만 해도. 파트 3는 뭐냐면요.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와 만나기. 그거 긍정심리학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분 긍정심리학 그래요? 공부하신 분 같은데. 심리학자시니까 이분.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때로 이제 현재를 괴롭히는데 생각하기 싫은데 막 더 생각나는 것을 심리학에서 정신역설 효과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감각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지금 변화하는 나의 감각을 그대로 수용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입니다. 각 개인에 대한 판단을 거두고 관습에서 벗어나면 묵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 뽑은 영화는 저는 원스라는 음악 영화를 뽑았습니다. 보셨죠, 이 영화? 봤죠? 음악이 진짜 유명하죠. 음악이며 불러주세요, 두 분. Take the sinking boat. 맞는데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불러? 다시 불러주세요. 화음 넣어주는 줄 알았지. 화음 빨리 저기 엿장수님 화음 넣고. 잘한대요. 알았어. 자, 음악이 주는 이제 위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떤 명작인데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평범한 그 진공청소기 수리공인 그는 이름도 없어요. 그라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는데 매일 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노래를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밤에만 자기 노래를 불러요. 마침 밤에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노 치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이제 피아노가 없는데 악기 파는 데서 양해를 구하고 뭐 1시간씩 피아노를 치는 그녀예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는 헤어진 전 애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결혼하여 자식까지 있었지만 별거 중인 상태였어요.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제 하려고 런던으로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 전에 노래 몇 곡 녹음하고 싶다고 해서 그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음반 작업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앞둔 이제 둘이 이제 잠시 바람을 쐬러 여기 밖에 나가는데 그때 그는 그녀가 이제 남편이랑 이제 별거 중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겨요. 밀루유 떼베. 요 체코 말이. 근데 무슨 뜻인지는 말 안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말해도 돼요? 영어에서도 말 안 해주잖아요. 기다려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 말하고 싶다. 기다려, 너무. 결국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이제 음반 작업을 마치고 밤새 마지막 음악 작업도 마친 후에 이제 그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내일 남편이 오기로 했다면서 이제 거절을 해요. 근데 그는 그녀의 그 의외의 반응에 서로 조금 이제 어떤 감정이 오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약간 의외의 반응이 해서 이제 당황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나 같이 하자고 이제 다시 또 제안을 하는데 그녀는 이제 직감했던 거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좀 더 깊어질 될 것 같아서 결국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요.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런던으로 떠나게 되고 그녀는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리는데 행복한 건 확실해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녀에게 피아노를 선물로 남기고 떠나요. 그가. 그래서 그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영화가 이제 싹 또 그거를 이제 행복하다고 표현을 한 건데 음악을 하는 결국 피아노를 치는 그 모습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우리 영화상에서는 결국 스쳐 지나간 잠깐의 인연이었지만 이제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된 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그녀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피아노 살 돈이 없어서 그 악기점에서 피아노를 그 잠깐 얘기하고 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길 또 데리고 가서 둘이서 그 유명한 다시 노래 불러봐요. Take this sinking 네, 그거요. boat. 그걸 거기서 다들 입에 뭐 하나씩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스에 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현재 그들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애인에게 차인 그는 절박하게 그 헤어진 애인을 이제 붙잡고 또 원망하며 이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그거를 그 밤거리에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지나가면서 그녀 어떻게 됐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가 이제 친해지게 되는 그 첫 번째 그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저 이렇게 넋두리 같던 그의 노래는 이게 노랫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의 뭐 비밀을 과감하게 들춰보려는
그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녀 또한 그가 쓴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오는데 자신의 마음을 가사에 그냥 나타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f you want me 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진정 나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알아줘요. 라는 이런 가사의 노래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제 초라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이 두 남녀가 결국 이제 음반 만들면서 서로 처한 그런 어려움에 이제 깊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음반 작업을 다 마친 이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좀 친밀감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려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 확인을 하지만 근데 좀 아쉽죠. 결말은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는 자신의 노래를 들어준 그녀 덕분에 과거의 연인을 다시 찾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요. 전화를. 용기를 내서 그 여자한테 그쵸. 다시 전화하는 다시 거예요. 전화를 하고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녀 또한 음악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내면을 이제 알아차리는데 그 현실에 적응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솔직한 이들에게 음악은 자유를 선물하고 그 둘의 비밀스러운 선물,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활짝 웃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는 비밀인데 그들의 며칠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비밀로 남을 건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 애인한테 나 사실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이 둘의 만남이나 음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공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아마존님 밀루유 떼베 무슨 뜻이에요? 말해도 돼요 이제. I love you. 저한테 지금 그런 눈으로 지금 당황스럽게. 너무 눈 너 땡큐. 마주치면서. 땡큐. 네, 이거 맞아. 이게 그 체코어로 밀루유 떼베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은 난 널 사랑해. 이게 참. 요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네?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편집인가 왜 봐. 이런 감정,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여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말은 이 영화의 결론은 서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와야 되니까. 현실로 그럼으로 해서 또 이거가 불행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자꾸 떠오를 때 어떤 현실에 좀 집중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과거에 대해서 좀 미련이 있었던 건가요? 숙제입니다. 아니, 얘기를 뭔가 해줘. 맥락이 아니, 속 근데 시원하지 제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버드맨 때가 오히려 더 황당했거든요. 영화 결말을 들으면서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걸 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치유의 과정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파트 3까지 왔던 그 과정이 보통의 아까 엿장수님 그러셨잖아요. 이게 치유의 영화관이라면 상처받은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거를 듣고 보니 정말 치유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요런 순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건 나랑 좀 비슷했나? 난 저런 걸 겪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듣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하고 그녀는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해 미련이 있다고 하면 그는 헤어진 연인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녀도 뭐 남편이라 별거 중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행복한 게 계속 자기를 그 행복했던 과거가 자기를 괴롭혀서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하다가 음악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현재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건가요? 그 영화에서 두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만나서 감정을 나눴던 걸 느꼈어. 분명히 느꼈고 그래서 묻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고 말하곤 싶지만 이만큼만 말할게 하고 밀루유 떼베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행동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런 절제?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나랑 만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치유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죠? 어쨌든 현실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완전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별거 중이고 다시 그렇죠. 만난다고 100%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 현실로 어쨌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돌아가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한 거겠죠. 아니면 영화에서는 뭐 그만큼 다 안 나왔을 수 있지만 나 남편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런 걸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거는 정말 각자의 어떤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근데 어쨌든 파트 3에서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달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와 만나기라는 어떤 제목을 이 심리학자가 붙인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원스라는 영화가 있었고 현재의 선택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변화하는 나의 감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과정. 파트 4. 함께 치유하기. 함께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두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직면한 나를 돌아보고 상처를 떠나보냈다면 이제 손을 내밀 때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연민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비록 삶이 고통이고 외로움이 인간의 숙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채로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 여러 편 중에 제가 뽑은 영화는 바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1995년도 작품이에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렇게 오래됐구나. 자, 홀로 집을 지키던 부인과 떠돌이 사진 작가의 만남을 소재로 한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그 원작 소설만큼이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단순한 불륜 드라마는 아닌 것 같대요, 작가는. 이게 원작 소설이 있어요.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건데 원작 소설도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감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영화도 평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불륜이에요.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불륜이야 이거는. 그렇지만 단순히 또 그렇게 볼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자 어쩌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관계가 인간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데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넘는 거니까. 그래도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뭐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둘 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자, 근데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편을 몇 년 전에 먼저 잃고 평범하게 살던 노부인 프란체스카 존슨, 네, 메릴 스트립인데요.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제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가족 무덤이 있고 이미 죽은 남편 무덤에 같이 묻는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녀는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해서 어느 다리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유언을 근데 그렇게 또 유언이니까 안 따를 수 없고. 아빠랑 같이 묻지 말아달라고 하면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나. 이게 이제 그런 생각들 다 해요.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품을 이제 정리하던 자녀들이 이상한 열쇠 하나를 발견해요. 그 열쇠로 오랫동안 이제 어머니가 숨겨놓은 그 상자를 열게 되고 거기에 어머니가 잊지 못했지만 누구에도 밝히지 않은 나흘간의 이야기가 쓰여진 3권의 노트를 발견을 합니다. 프란체스카의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살아가면서 자신을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알리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계정 선생님이 작가분이시죠.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말하면 제가 전체 말하는 치유의 영화관. 심리상담을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날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으며 의외로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오랜 세월을 살게 된다. 기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오다가 40대가 넘어서야 이혼이나 퇴직 등의 큰 사건을 계기로 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들은 뒤늦게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제서야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작업이 바로 심리 상담이며 그 마음을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성격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이계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서.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막는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프란치스카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살게 되고, 이 마을은 유대가 강한 만큼 보수적이고 편견도 강한 곳이에요.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들은 이제 따뜻함을 가장한 채 숨긴 거죠. 개개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틀을 벗어난 이들에게 무언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안에서 프란치스카는 홀로 방황하고 가족 안에서 느끼는 고독과 공허함 등의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이 금기시되는 사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의문을 품지 않고 묵묵히 그냥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살았죠. 오랫동안. 묵사발. 네. 묵묵히. 네, 묵묵히.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로 그냥 묻어놓고 그쵸. 살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억압된 감정은 무력감을 키우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이제 방치하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프란체스카는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요. 자신이 한 선택의 의미는 모른 채 묵묵히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며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사회적 편견에 반하는 가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한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작가로서 전 세계를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로버트, 이분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예요. 감독과 이제 배우를 같이 한,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려는 그에게도 자신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절실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우연하게. 프란체스카와 로버트는 겉으로 표현되는 양상이 달랐을 뿐 모두 각자의 삶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들은 소외감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소외시키는 가장 소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따라서 행복할 수 없었고 때늦은 만남에서 비로소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뭐 이해 뭐 이런 걸 보다도 그냥 둘이 눈 맞았어, 그냥. 맞아, 스파크가 박박하는 그런 느낌. 거예요. 근데 원체 이런 거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떤 이렇게 두 사람의 필연적인 만남, 나흘간의 사랑은 마치 긴 시간의 정신 분석처럼 서로의 성격과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로버트는 자신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절실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상대방이 절실했던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유명한 대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것이요. 라고 로버트가 프란체스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 프란체스카가 선택을 잘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버릴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잖아요. 그 남편 차에 식료품 사러 갔다가 비가 막 오는데 남편 차에 프란체스카가 옆에 딱 있는데 로버트가 원래는 떠났어야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렸는데 눈이 서로 마주쳐요. 차를 탔어요. 로버트 차가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로버트가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왼쪽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어요. 네. 프란체스카가 탄 차는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호는 걸렸잖아요. 네. 그 왼쪽 깜빡이가 깜빡 거리고 있는 그 짧은 순간 있죠. 그때 프란체스카가 손잡이를 열까 말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뭐야? 왜 안 가? 그래서 빵빵 이제 그 정도로 로버트가 계속 기다려요. 계속 이게 미련 문 같은 거 열고 와서 여기 제발 타라. 빨리 타라. 타면 내가 나랑 너를 가자. 태우고 좌회전을 그럼 바로 해서 좌회전이죠. 날라버리겠다. 물론 남편 차는 좌회전해서 쫓아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영화적인 이제 어떤 그런 표현에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감정선을 너무 감독이 연출을 잘했어. 그래서 결국은 차가 스르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왼쪽으로 가는 차를 또 이제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울어요. 막 진짜 막 괴로워하면서
근데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냅둬요. 이랬다. 냅둬유는 좀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대사를 치고 사실은 그 전에 나가는데 차를 타고 떠나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로버트가. 근데 막 뛰어나가요. 프란체스카가. 뛰어나가서 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야. 그리고 그 아까 방금 얘기한 식료품 사고 오는 그 차 안에 비 오는 차 안에서의 그 장면이 정말 최고조의 갈등을 표현한 장면이긴 하죠. 프란체스카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인 로버트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었고 맹목적인 사랑 따위는 관심조차 없을 만큼 로버트가 그녀에게 함께하기를 진짜 간절히 청하면서 한 말이었거든요. 이 말이. 근데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던 과거의 기억들이 뿌리 깊은 좌절감으로 남아 있었는지도 모를 거다라고 이제 작가는 이계정 선생님은 얘기를 해요. 책에서. 그래서 프란체스카를 향한 그의 눈빛에서 또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말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확고한 마음이 약간 느껴져서 뭉클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감정이란 결국은 이제 사랑이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삶과 자유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이제 긴장하며 살아가던 프란체스카는 로버트와의 만남을 계기로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돼요.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마을에서 외면당한 사람일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그녀는 덜 두렵고 덜 절망적이며 현재에 충실한 만큼 소멸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있어요. 한편 로버트는 사랑을 잃고 아파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게서 애써 이렇게 거리를 두려는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영화의 뒷부분에 그 네. 둘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지? 작가의 얘기죠. 이 이계정 분석을 하는 선생님의,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이 두 사람을 분석을 예상인 하는 거죠,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그런 걸 겪고 나면 그런 변화들을 근데 이제 가지게 이 되나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 두 사람의 생활들을 이제 분석을 했겠죠. 심리학자하고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책에서. 영화를 설명해주는 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그렇게 살 것이라는?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프란치스카가 죽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제 상자 발견하고 막 이러는 그쵸? 장면이 있는데 앞부분 제일 첫 장면이 근데 되잖아요. 그게 엄마가 엄청 불행하게 살았다거나 뭐 그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맞아요. 뭐 해석하시는 그렇게 게 아닐까. 분석을 하는 거죠. 과정은 없어요. 과정은 그렇게 막 보여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요 마지막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늦게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보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가정에 충실하고 했는데 아마 그게 계속 다시 생각나지 않을까? 그 후회할 것 나흘이 같아. 계속 생각이 나고 갈등이 또 되고 그때 따라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뭔가 그 작가님의 얘기는 뭔가 그걸로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마치 뭐 내가 그 마을에 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뭐 이렇게 뭐 소외당한 사람도 챙겨주고 자기가 그렇게 되나? 소외당한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을 이제 별로 뭐라 그러지? 마을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걸 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해탈한 건가 봐요. 덜 두렵고 덜 절망적으로. 저는 이 함께 치유하기라는 이 파트라는 걸 주제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알아차림이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릴 기회가 없는데 함께 있음으로 해서 특히나 일부러 그러니까 그동안은 애써 부정하던 어떤 현실, 만남, 어떤 선택까지 유보하며 만남을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런 기분이 내가 평생 그동안 있었나? 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라는 고백을 할 만큼 짧았지만 불타는 감정을 서로를 통해서 느꼈고
그 감정을 내가 느낌으로 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그냥 둘이 어떤 좀 결혼한 관계인데 둘이 만나서 사랑을 했다고 불륜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러하지만 그 이상의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고 감정이 일어나 심리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더없이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런 만남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어떤 교감을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그러한데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불타는 사랑이란 감정을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번쩍하고 느꼈다면 그거는 일부러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나 아직 죽지 않았네 하고 그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예전에 봤던 영화고 요즘에는 주변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친구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뭐 강아지만 키워도 그렇고 이제 아이랑 왜 강아지를 얘기하냐면 너무 무뚝뚝한 집안 어른인 우리 아버지가 손주를 보더니 막 혀를 같이 기어다니셔. 같이 기어다니시고 주변에 너무 그런 얘기 저희 집에서도 보거든요. 저희 조카를 보면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무뚝뚝하고 고백에 정말 절대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막 매일매일 고백해 사랑 고백을 맨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주변 우리도 가족들도 웃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동물만 해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과정이 함께 치유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봐 하고 지침을 주거나 사랑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난 정말 성취했어. 이게 아니라도 감정을 일으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치유의 과정인 것 같다 싶어요. 네, 지금 좋은 말씀이었고요. 제가 마지막 딱 한 단락이 남았는데 이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판도라님이 말씀하신 거랑 의문 가졌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명적인 만남과 이별은 그저 우연이 아닌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더 정확히는 나의 성격의 어떤 측면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또 아쉬운 이별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분석을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의 선택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와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공감한다면 그 어떤 기억도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흔적으로 새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글이니까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구간 반복.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파트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영화나 이런 걸 소개를 하면서 심리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치유를 시켜드리려고 이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치유를 시켜. 네,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영화들을 언급하지만 글 전체가 긴 상담의 여정과도 같다고 말을 하거든요. 파트 1은 자기 직면에서 갈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다가가고, 파트 2에서는 과거의 기억에서 그 과거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마음 챙김에서 현재의 알아차림을 통해 평화를 얻고, 마지막 파트 4에서는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이나 네. 음악이나 혹은 소설, 특히 소설, 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인간의 어떤 삶이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감정들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감정이입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승화시키기도 하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되게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영화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영화만 갖고는 좀 이렇게 약간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네요. 또 영화나 소설이 나의 어떤 모든 삶을 다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런 간접 경험도 그렇고, 혹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을 직면하게 해주는 좋은 매개라고 하나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었던, 좀 유난히 답답해했던 캐릭터, 유난히 못마땅했던 주인공들을 좀 생각했고, 내가 왜 외면하고 싶었나. 아, 그거 나랑 너무 닮았고, 아, 그건 좀 내가 주인공에게 투영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일 때 내 마음은 어땠나, 내 상황은 어땠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영화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개의 영화가 다 그 사랑받는 걸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정말 나 같고 뭐 그런 것들로 좀 하나로 묶여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또 남이 막 그렇게 날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어떨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나를 좀 괴롭히지 않고 뭐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모습은 확실히 이제 실제 삶보다는 극적이며 드라마틱하죠. 사실 영화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화를 통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통해서 마음을 좀 움직여줄 그런 영화 한 편에 기대어서 삶의 위로를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지금 발표를 하는 날이 지금 월요일인데요. 끝나고 저는 영화 보러 가요. 잘 보고 올게요. 살아있다를 볼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거를 느끼고 오겠습니다. 그 좀비 영화라던데. 네,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밀루 떼베.